어머니의 노트에서 낯선 이름이 하나 발견되었습니다. 그 이름이 밝혀지던 날, 한 가족의 세상이 뒤집어졌습니다. 그 이름이 밝혀지던 날, 모든 게 무너졌다. 어머니가 직접 이체한 5천만 원, 그 돈의 주인은 누구였을까? 이야기가 궁금하신가요? 구독으로 함께 확인해 주세요. 서울 강남의 고요한 장례식장, 낮은 조도의 조명이 영정의 유리 표면에 잔잔히 반사되고 있었다. 공기에는 국화향과 오래된 권력의 냄새가 섞여 있었다. 윤재현은 무표정한 얼굴로 서 있었다. 수많은 카메라가 그의 주변을 맴돌았지만 그의 눈동자는 영정 사진을 뚫고 다른 곳을 보고 있었다. 사진 속 어머니 윤혜숙 회장의 얼굴은 생전과 다를 바 없었다. 단정하고 냉정하며 흔들림이 없었다. 그는 어린 시절부터 그 얼굴을 기억했다. 항상 깔끔하게 담은 입술, 늘 정리된 머리, 감정의 여백을 허락하지 않던 사람. 그는 그 여백 없는 사랑 속에서 자랐다. 조문객들은 끊임없이 찾아왔다. 정치인, 재계인사, 언론사 대표 모두가 큰 별이 졌다고 했다. 그 말이 낯설었다. 별이라니. 그는 한 번도 어머니를 그런 존재로 느껴본 적이 없었다. 그에게 어머니는 단지 한겨울 냉장고처럼 완벽히 정돈된 사람일 뿐이었다. 그때 구석에서 낮은 속삭임이 들려왔다. 회장님 곁에 있던 비서분이시래요. 빈소일을 전부 혼자 챙기신다더군요. 그의 시선이 그 말의 끝을 따라갔다. 검은 셔츠를 입은 한 여자가 조용히 향을 교체하고 있었다. 단정한 옆모습, 고개를 숙인 채 그녀는 마치 오래된 의식의 일부처럼 움직였다. 이름은 박미정이라고 했다. 윤혜숙 회장의 비서, 10년 넘게 함께 일해온 사람. 그러나 재현은 그 이름이 낯설었다. 어머니 곁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그는 그 누구와도 깊게 얽힌 적이 없었다. 그런데 이 여자는 이상하게 익숙한 기운이 있었다. 정확히 어디서 본 적은 없는데 그의 시선이 자꾸 그녀에게 머물렀다. 밤이 깊어지자 빈소는 한산해졌다. 그녀는 홀로 영정 앞을 정리하며 향을 하나 더 피웠다. 그 향 냄새는 이상하게도 어머니 방의 냄새와 닮아 있었다. 차분하고 단정하고 어딘가 서늘한 냄새. 그때 재현은 묘한 기분에 사로잡혔다. 그녀의 손끝이 떨리지도 서두르지도 않는데 그 움직임 속에 이상한 정겨움이 묻어 있었다. 마치 너무 오래, 너무 가까이 그 자리를 지켜온 사람처럼. 그는 무심히 물었다. 당신 어머니 곁에 오래 있었습니까? 그녀는 잠시 그를 보더니 고개를 숙였다. 오래 있었습니다. 얼마나요? 그분이 허락하신 만큼이요. 짧은 대답, 그러나 묘하게 깊은 울림. 그의 가슴 어딘가가 묘하게 저려왔다. 그녀는 더 이상 말을 잇지 않았다. 다시 고개를 숙이고 향부를 정리했다. 그 불빛이 흔들릴 때마다 재현은 알 수 없는 불안과 익숙함이 동시에 밀려왔다. 장례가 끝난 뒤 재현은 어머니의 집을 찾았다. 고요한 언덕 위, 흰 담벼락과 철제 문이 둘러싼 저택. 그 안은 여전히 정리되어 있었고 방 안엔 먼지 한 톨 없었다. 살아있는 사람의 기운이 완벽히 빠져나간 공간. 그럼에도 어딘가 미세하게 따뜻한 기운이 남아 있었다. 그는 천천히 거실을 걸었다. 벽에는 수많은 상패와 액자들이 걸려 있었다. 최고 경영 인상, 자랑스러운 기업인, 여성 리더십 대상. 그 모든 금속과 유리의 반사면마다 그녀의 냉정한 얼굴이 겹쳐 보였다. 책상 위에는 편지 한 통이 올려져 있었다. 재현에게라고 적힌 봉투. 그는 봉투를 열지 않았다. 어머니가 남긴 말이라면 아직은 듣고 싶지 않았다. 대신 서랍을 열었다.
안에는 수십 권의 노트가 가지런히 꽂혀 있었다. 그중 마지막 노트 한 권, 표지에는 일정 7월 8월이라고 적혀 있었다. 그는 마지막 장을 펼쳤다. 거기엔 짧은 글자 몇 줄이 적혀 있었다. 8월 12일 정리 완료. 8월 13일 미정이 확인. 8월 14일 병원으로. 그는 그 마지막 문장을 오래 바라보았다. 미정이 확인. 누군가의 이름이 어머니의 마지막 일정 속에 있었다. 그 순간 등줄기를 타고 묘한 냉기가 흘렀다. 그녀는 임종 직전까지 누군가와 일을 나누고 있었다. 그게 단순한 비서였다면 왜 확인이라는 단어를 썼을까? 무언가를 맡겼던 걸까? 아니면 정리했던 걸까? 그는 노트를 덮었다. 책상 한켠엔 향로가 있었다. 그 향로엔 아직 재가 남아 있었다. 장례식장에서 맡았던 그 냄새. 박미정이 피운 향과 같은 향. 며칠 뒤 법무팀에서 정리된 서류들이 도착했다. 거대한 박스 안엔 수십 개의 통장이 있었다. 그는 기계적으로 잔고를 확인하다가 한 통장에서 시선을 멈췄다. 입금 5천만 원 수취인 박미정. 날짜는 어머니가 세상을 떠나기 사흘 전. 그는 손끝으로 숫자를 천천히 더듬었다. 5천만 원. 어머니에게는 의미 없는 금액이지만 그가 살아오면서 한 번도 본 적 없는 형태의 직접 송금이었다. 이건 급여입니까? 재현이 묻자 법무팀 직원은 고개를 저었다. 아닙니다. 회장님 개인 계좌에서 직접 이체하셨습니다. 사유는요? 기록이 없습니다. 그 대답이 떨어지자 방 안의 공기가 묘하게 멈췄다. 재현은 말없이 서류를 덮었다. 마음 한구석에서 설명할 수 없는 감정이 피어올랐다. 그녀는 늘 통제적이었다. 모든 금전 흐름은 회계팀을 통해야 했고 사적인 지출은 단 한 번도 없었다. 그런 어머니가 임종 직전에 누군가에게 5천만 원을 보냈다. 그 이름이 박미정이었다. 그날 장례식장에서 봤던 그 조용한 여인. 그의 머릿속에서 무언가가 느리게 돌아가기 시작했다. 단 한 번 본 적 있는 얼굴, 그러나 오래된 기억처럼 익숙한 이름. 그는 자신도 모르게 메모지한 귀퉁이에 그 이름을 썼다. 박미정 확인 필요. 글씨가 묘하게 삐뚤었다. 손끝이 살짝 떨리고 있었다. 며칠 뒤 재현은 회사 회의실에 앉아 있었다. 어머니의 부재가 남긴 공백은 생각보다 컸다. 임원들은 말을 아꼈고 누구도 직접 그 이름을 언급하지 않았다. 그러나 회의가 끝나갈 무렵 문득 낯선 음성이 들렸다. 대표님, 잠시 뵐 수 있을까요? 그녀였다. 박미정. 검은색 서류철을 들고 조용히 서 있었다. 그녀는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회장님께서 남기신 일부 일정 문서가 있습니다. 지금 가져온 게 그건가요? 네, 정리되지 않은 메모와 일기 형식입니다. 왜 그걸 당신이 갖고 있습니까? 그녀는 고개를 숙였다. 제가 마지막까지 옆에 있었습니다. 그 말은 사실이었을 것이다. 그녀의 손등엔 얇은 붕대가 감겨 있었다. 마치 오랜 시간 누군가를 돌본 사람처럼. 그녀는 서류를 책상 위에 올려두고 조용히 말했다. 회장님은 마지막까지 일하셨습니다. 마지막까지 기록을 남기셨고 마지막까지 준비하셨습니다. 그녀는 잠시 말을 멈추고 고개를 숙였다. 그 말의 끝에는 미묘한 슬픔이 묻어 있었다. 재현은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다. 그녀가 떠난 뒤 그는 서류철을 열었다. 페이지마다 정리된 메모들, 어머니의 필체가 분명했다. 그러나 그 안엔 이해할 수 없는 한 문장이 있었다. 모든 것은 정리되었다. 미정이만 남았다. 그는 그 문장을 오랫동안 바라보았다. 잉크는 말라 있었고 종이는 바랬지만 그 글씨엔 이상할 만큼의 망설임이 느껴졌다.
그는 손끝으로 그 문장을 덮었다. 가슴 한복판 어딘가에서 느리게 두근거림이 퍼져갔다. 미정이만 남았다. 단 한 문장, 그러나 그 안에 무언가가 있었다. 그날 밤 재현은 어머니의 방으로 다시 올라갔다. 유리창 너머로 도시의 불빛이 점점 어두워지고 있었다. 그는 책상 위 향로에 불을 붙였다. 향이 피어오르자 어머니의 냄새가 방 안을 가득 메웠다. 라벤더와 오래된 나무 그리고 묘하게 사람 냄새 같은 온기. 그는 무의식적으로 그때 장례식장을 떠올렸다. 박미정이 향을 고쳐 피우던 모습, 그 손끝의 리듬이 지금 이 향불과 닮아 있었다. 향의 흔적이 피어오르고 사라지는 그 순간마다 그는 어머니의 그림자와 그녀의 모습이 겹쳐지는 걸 느꼈다. 그는 문득 창밖으로 시선을 돌렸다. 어둠 속에서 불빛 하나가 번쩍였다. 저 멀리 골목 아래 누군가 서 있었다. 희미한 가로등 아래 검은 옷을 입은 여자의 실루엣. 그녀는 잠시 집을 바라보다가 천천히 어둠 속으로 사라졌다. 그의 심장이 묘하게 쿵 하고 내려앉았다. 그는 스스로를 다독였다. 착각이겠지. 그러나 향불은 여전히 흔들리고 있었다. 그는 불빛을 바라보며 속삭였다. 어머니, 당신은 무엇을 숨기신 겁니까? 그리고 그 순간 창밖의 바람이 살짝 흔들리며 향불이 꺼졌다. 남은 건 재와 냄새뿐. 묘하게도 그 냄새는 사람의 체온처럼 따뜻했다. 며칠이 지나도 윤재현은 잠을 이루지 못했다. 머릿속에는 장례식장의 향 냄새와 어머니의 서재에서 맡았던 그 미묘한 향이 겹쳐 있었다. 그 냄새는 이상하게도 사람의 온도와 닮아 있었다. 차갑지도 따뜻하지도 않은 오래도록 남는 냄새였다. 그는 새벽마다 집안을 걸었다. 어머니의 사진이 걸린 거실을 지나 창문을 열면 바람이 부드럽게 밀려왔다. 그 바람 속에서 늘 같은 냄새가 섞여 있었다. 그는 그 향이 어디서 오는지 알 수 없었다. 마치 누군가 여전히 이 집 어딘가에 있는 듯한 느낌이었다. 며칠 전 어머니의 유품을 정리하던 도중 하녀가 그에게 작은 상자를 내밀었다. 회장님이 늘 서랍 깊숙이 넣어두신 상자입니다. 상자 안에는 오래된 손목시계 하나와 흑백 사진 한 장이 있었다. 그 사진 속엔 젊은 시절의 어머니와 어린 소녀가 서 있었다. 소녀의 얼굴은 흐릿했지만 윤재현은 이유 없이 그 눈매에 시선이 머물렀다. 그 눈빛은 어디선가 본 듯했다. 사진을 내려놓자 그 순간 향기가 스쳤다. 라벤더 향. 그는 문득 어머니의 병실에서 마지막으로 들었던 말이 떠올랐다. 재현아, 사람은 떠나도 향은 남는단다. 그땐 단순한 말로 들렸는데 이제 그 문장이 가슴 깊이 스며드는 듯했다. 며칠 뒤 회사 본관에서 박미정이 사직서를 냈다는 보고가 올라왔다. 개인 사정으로 사직을 원함. 그 문장은 너무 짧고 건조했다. 재현은 이유를 묻지 않았다. 그러나 그 문서를 덮은 뒤에도 그녀의 얼굴이 계속 떠올랐다. 그녀의 눈빛, 장례식장에서 영정 앞에 서 있던 모습, 그리고 허락하신 만큼이요라던 그 말. 그는 비서실장을 불렀다. 박미정 씨가 남긴 서류나 기록이 있습니까? 별다른 건 없습니다. 그녀는 회장님 일정만 관리했지 개인 문서를 남기지 않았습니다. 회장님 일정이라면 지금은 폐기 준비 중입니다. 모두 내게 가져오세요. 그날 오후 커다란 상자가 도착했다. 회장의 수첩, 일정표, 보고서, 초안이 뒤섞여 있었다. 그는 차분히 한 장씩 넘겼다. 처음엔 업무적 내용뿐이었다. 그러다 중간쯤 한 구석에 끼워진 메모지가 눈에 들어왔다. 오늘도 그 아이가 왔다. 자꾸 마음이 흔들린다.
그 글씨는 분명 어머니의 것이었다. 하지만 문장은 낯설었다. 어머니는 늘 감정을 배제한 사람, 마음이 흔들린다는 표현을 쓸 리가 없는 사람이었다. 그는 종이를 내려놓았다. 손끝에 잔잔한 떨림이 전해졌다. 그 아이. 그게 누구를 뜻하는지 그는 굳이 답을 내리지 않아도 짐작이 갔다. 그날 저녁 윤재현은 어머니의 오랜 측근이었던 김도성을 불렀다. 노년의 그는 여전히 단정했고 말투엔 늘 신중함이 묻어 있었다. 어머니의 일정에 미정이라는 이름이 자주 등장합니다. 그 말에 김도성의 눈빛이 미묘하게 흔들렸다. 그건 회장님이 가장 신뢰하시던 직원입니다. 그 신뢰가 어디까지였습니까? 잠시 침묵. 그는 안경을 벗어 손수건으로 닦으며 천천히 말을 골랐다. 회장님은 외로우셨습니다. 외로움이라니요? 모두가 따르지만 아무도 곁에 남지 않았으니까요. 그는 창밖을 바라보았다. 가끔 회장님은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가까이 두면 다 잃게 된다. 그래서인지 가까운 사람일수록 멀리 두셨죠. 재현은 묘한 냉기를 느꼈다. 그 말은 어머니의 인생을 가장 잘 설명하는 문장 같았다. 가까이 있는 사람은 잃게 된다. 그럼에도 마지막까지 곁에 있던 한 사람이 있었다. 박미정. 김고문, 어머니께서 세상을 떠나기 전에 누굴 만나셨습니까? 그의 질문에 김도성은 고개를 돌리지 않았다. 그건 회장님 본인이 정리하신 일입니다. 저도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 정말 모르는 겁니까? 대표님 가끔은 모르는 게 효도일 수도 있습니다. 그 말의 끝에는 묘한 경고가 담겨 있었다. 윤재현은 입술을 다물었다. 그리고 알았다. 이 사람은 알고 있다. 다만 그 비밀을 무덤까지 가져가려는 눈빛이었다. 그날 밤 윤재현은 홀로 어머니의 방에 들어섰다. 문을 열자마자 그 향이 다시 퍼졌다. 익숙하고도 낯선 냄새. 라벤더와 오래된 책의 냄새가 섞인 시간이 멈춘 듯한 향기. 그는 책상 위에 남겨진 노트를 펼쳤다. 7월 18일 미정이의 보고서, 서류 확인 완료. 7월 25일 병원 일정 조율. 8월 5일 마지막 계약 정리. 그리고 그 밑 8월 7일 아이에게 전할 것 정리. 그의 눈동자가 그 문장에 머물렀다. 아이에게 전할 것. 아이. 그는 속으로 몇 번이고 그 단어를 되뇌었다. 그러다 고개를 떨궜다. 어머니가 자신을 아이라 부르진 않았다. 그녀의 인생에서 아이라는 단어는 오래전 사라졌으니까. 그 순간 거실 쪽에서 미세한 소리가 들렸다. 낮게 미끄러지는 발자국 소리. 그는 몸을 돌려 문을 열었다. 누군가가 서 있었다. 박미정이었다. 검은 외투를 입고 두 손을 모은 채 문 앞에 서 있었다. 그녀는 놀라지 않았다. 오히려 담담했다. 이 시간에 여긴 왜 있습니까? 회장님 물건을 정리하러 왔습니다. 누가 허락했죠? 회장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말씀하셨어요. 내가 없더라도 마지막까지 정리를 맡기마. 그녀의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녀가 회장님이라는 단어를 말할 때마다 그 음성 속에는 묘한 따뜻함이 섞여 있었다. 일반적인 존경의 어조가 아니라 마치 누군가를 가까이서 오래 불러온 사람의 발음처럼. 그녀는 책장으로 다가가 서류 몇 장을 꺼냈다. 이건 병원 입원 전 회장님이 남기신 메모입니다. 대표님께서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녀는 봉투를 내밀었다. 그리고 고개를 숙였다. 저는 이 일 이후로 모든 걸 떠나겠습니다. 그녀의 말은 단호했지만 그 단호함 속엔 오히려 슬픔이 느껴졌다. 그녀가 돌아서려는 순간 윤재현은 물었다. 박비서, 어머니와 얼마나 오래 함께 있었습니까? 그녀는 잠시 멈춰서더니 조용히 말했다. 시간으로 셀 수 없을 만큼이요.
그녀는 그렇게 말하고 문을 닫고 나갔다. 남겨진 방 안엔 향 냄새가 짙게 깔려 있었다. 그 향이 점점 더 강하게 스며들며 그의 심장 깊은 곳을 두드리고 있었다. 다음 날 새벽 그는 봉투를 열었다. 안엔 문서 몇 장과 사진 한 장이 들어 있었다. 사진에는 병실 침대에 앉은 어머니와 그 옆에 서 있는 뒷모습의 여자가 있었다. 얼굴은 나오지 않았지만 긴 머리와 단정한 실루엣이 박미정을 닮아 있었다. 사진 뒤에는 글이 적혀 있었다. 고마웠다. 내가 있어서 외롭지 않았다. 그는 한동안 숨을 쉬지 못했다. 그 문장은 어머니의 필체였다. 그러나 어머니가 그런 말을 남겼다는 게 믿기지 않았다. 외롭지 않았다. 그녀는 평생 외로움을 인정하지 않던 사람이었다. 그 말을 남겼다는 건 누군가 정말로 그 마음을 채웠다는 뜻이었다. 책상 위 시계가 느리게 초를 세고 있었다. 그는 천천히 몸을 돌렸다. 벽에 걸린 어머니의 초상화가 조용히 그를 내려다보고 있었다. 눈빛은 여전히 차가웠지만 이상하게도 그날은 그 시선 속에서 어딘가 미묘한 연민이 느껴졌다. 그는 속삭였다. 어머니, 그 사람은 누구입니까? 대답은 없었다. 다만 창문 너머 새벽빛이 들어오며 공기 속에 묘한 냄새가 번졌다. 라벤더 향. 그리고 그 향기 속에서 그는 아주 작은 울음 같은 기척을 들은 듯했다. 며칠 뒤 회사 안에서는 이상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다. 박 비서가 회장님 돌아가시기 전에 뭔가 정리했다더군요. 계좌 이체 기록이 있대요. 꽤 큰 금액이라던데. 혹시 그분이 뭘 남긴 건 아닐까요? 그런 말들이 조용히 흘러다녔다. 윤재현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러나 그의 내면은 점점 흔들리고 있었다. 그녀가 떠난 날 이후 집안의 공기가 미묘하게 달라졌다. 밤이 되면 불이 꺼진 복도 끝에서 누군가의 발소리가 들리는 듯했다. 누가 있는 건 아니었지만 향 냄새는 여전히 떠나지 않았다. 그는 창문을 열어 공기를 바꾸려 했지만 바람이 들어올 때마다 그 냄새는 다시 들어왔다. 그건 어머니의 냄새이자 박미정의 냄새였다. 그는 더 이상 분간할 수 없었다. 그녀의 존재가 어머니의 그림자와 섞여버린 듯했다. 그는 알 수 없는 두려움과 끌림 사이에서 묘하게 흔들리고 있었다. 그날 밤 윤재현은 본가의 복도를 지나 서재 앞에 섰다. 문틈 아래로 희미한 불빛이 새어나왔다. 누군가 안에 있었다. 그는 천천히 손잡이를 돌렸다. 문이 열리는 순간 불빛이 사라졌다. 서재 안엔 아무도 없었다. 그러나 향 냄새가 짙게 깔려 있었다. 책상 위엔 불이 꺼진 초 하나가 있었다. 그는 천천히 의자에 앉았다. 책상 위에는 낯선 서류가 한 장 놓여 있었다. 유언 관련 김도성 전달 예정. 서류 맨 끝에는 익숙한 필체로 한 문장이 쓰여 있었다. 재현이가 알아선 안 된다. 그는 서류를 내려놓았다. 그 문장은 마치 날카로운 칼날처럼 그의 가슴을 베었다. 알아선 안 된다. 그건 이미 무언가가 존재한다는 뜻이었다. 그리고 그것은 분명 자신이 모르는 어머니의 또 다른 세계였다. 그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다. 눈앞이 서서히 어두워졌다. 그 어둠 속에서 향 냄새가 점점 짙어졌다. 그리고 그 냄새 속에서 박미정의 목소리가 들려오는 것만 같았다. 회장님은 마지막까지 외롭지 않으셨어요. 그는 몸을 일으켰다. 방 안의 공기가 묘하게 움직였다. 누군가 바로 옆에 서 있는 듯한 느낌. 그는 천천히 고개를 돌렸다. 그러나 아무도 없었다. 그때 시계가 한번 크게 울렸다. 묘하게 길고 낮은 종소리. 그 소리와 함께 향불이 스스로 피어올랐다. 그 불빛이 그의 얼굴을 비추며 흔들렸다.
그는 느꼈다. 이제부터는 단순한 의심이 아니라 돌이킬 수 없는 길이 시작되었다는 걸. 아침 햇살이 커튼 사이로 스며들었다. 윤재현은 밤새 한숨도 자지 못한 얼굴로 창가에 서 있었다. 커피잔에는 식은 커피가 남아 있었고 그 앞엔 여전히 열지 못한 유언장 봉투가 놓여 있었다. 그는 며칠째 그 봉투를 바라보고 있었다. 열면 모든 게 바뀔 것 같은 불길한 예감이 들었고 닫아두면 계속 괴로워질 것 같았다. 그의 손끝이 종이 위를 더듬었을 때 창밖에서 까마귀 한 마리가 울었다. 묘하게 길고 낮은 울음이었다. 그는 문득 어머니의 말투가 귓가에 떠올랐다. 재현아, 때로는 듣지 않는 게 살아남는 길이야. 그 말이 이제야 의미를 갖는 듯했다. 그러나 그는 이미 너무 멀리 와 있었다. 책상 위 향로에 재가 흩어져 있었다. 그는 주저하다가 봉투를 열지 못한 채 자리에서 일어났다. 무언가를 확인해야 했다. 확인하지 않으면 이 집의 공기가 더 이상 견딜 수 없을 만큼 무거워질 것 같았다. 그는 오전 내내 은행을 돌아다녔다. 어머니 명의의 계좌들 중 일부가 며칠 전 갑자기 보호 조치로 묶였다는 소식을 들었기 때문이다. 은행 직원은 말끝을 흐리며 설명했다. 법적 상속 절차 외에 지시가 있습니다. 회장님께서 생전 특정인에게 전달될 자산을 지정하셨습니다. 특정인? 네. 이름은 박미정 씨입니다. 그 한마디에 그의 시선이 멈췄다. 직원은 곧바로 말을 덧붙였다. 정확히 말씀드리기 어렵지만 사전에 법적 공증이 진행된 형태입니다. 유언 효력 발생 시점 이후 자동 이체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금액이 얼마입니까? 그건 공개 불가 사항입니다. 재현은 조용히 웃었고 그 웃음에는 놀라움보다 피로가 섞여 있었다. 이쯤 되면 우연이 아니었으며 그녀는 단순한 비서가 아니었다. 어머니의 재산 흐름 한가운데 있었고 은행을 나서며 그는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흐린 구름 사이로 희미한 햇빛이 비쳤다. 그 빛은 차가웠고 어디선가 들리는 종소리가 멀리 울려 퍼졌다. 그 소리가 마음 한가운데로 파고들었다. 그날 저녁 그는 김도성을 다시 불렀다. 그 노인은 처음보다 훨씬 말라 있었다. 두 손을 가지런히 모으고 앉은 그는 어딘가 체념한 사람의 얼굴을 하고 있었다. 고모님, 이제 숨길 게 있다면 그만 숨기십시오.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조용히 차를 한 모금 마신 뒤 낮게 숨을 내쉬었다. 회장님이 마지막으로 제게 하신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한층 낮고 느렸다. 재현이에게 진실을 말하지 마라. 그 아이는 알아선 안 된다. 그 문장을 듣는 순간 재현의 숨이 멎는 듯했다. 그 진실이란 게 뭡니까? 그건 저도 다 알진 못합니다. 다만 회장님은 누군가를 지키기 위해 평생을 걸었습니다. 그는 주머니에서 낡은 봉투를 꺼냈다. 이건 그분이 제게 맡기신 겁니다. 제가 죽은 뒤에만 전달하라 하셨죠. 하지만 지금은 제 양심이 허락하지 않습니다. 봉투 안에는 병원 입원 기록과 메모 한 장이 들어 있었다. 7월 28일 미정이 수혈동의서 작성. 그 문장을 읽는 순간 재현은 손끝이 차가워졌다. 수혈동의서. 그건 가족만이 서명할 수 있는 문서였다. 고모님, 어머니는 왜 그녀에게 그런 권한을 주셨습니까? 김도성은 시선을 피했다. 그건 저도 모릅니다. 다만 회장님께선 그 아이를 누구보다 믿으셨습니다. 혈육보다 더. 그의 목소리가 희미하게 떨렸다. 그는 마지막으로 덧붙였다. 대표님, 그 아이를 미워하지 마십시오. 그 아이는 자신이 받은 걸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그 말의 뜻을 다 헤아리기엔 그 밤의 공기가 너무 무거웠다. 며칠 후
재현은 양평으로 향했다. 도로 옆으로 낙엽이 흩날리고 바람은 묘하게 눅눅했다. 그는 내비게이션이 가리키는 오래된 골목길로 들어섰다. 그 끝에 작은 집 한 채가 있었다. 낡은 담벼락, 마당 한켠엔 말라가는 국화꽃이 놓여 있었다. 그는 문 앞에 섰다. 초인종을 누르려다 잠시 멈췄다. 문이 살짝 열려 있었다. 그는 천천히 안으로 들어섰다. 집 안은 정리되어 있었고 거실 벽에는 윤혜숙 회장의 젊은 시절 사진이 걸려 있었다. 그는 순간 숨이 막혔다. 사진 속 어머니는 환하게 웃고 있었다. 그 표정은 자신이 기억하던 어머니의 얼굴이 아니었다. 그 웃음에는 인간적인 온기가 있었다. 그때 부엌 쪽에서 발소리가 들렸다. 그녀가 있었다. 박미정. 흰 블라우스에 베이지 카디건, 단정한 차림으로 그는 그 앞에 서 있었다. 그녀는 놀라지 않았다. 오히려 준비되어 있었다는 듯 조용히 물컵을 내려놓았다. 오실 줄 알았습니다. 언제부터요? 회장님이 돌아가시기 전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뭐라고요? 이 아이가 결국 찾아올 거다. 그녀의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다. 그 속에는 묘한 슬픔과 평온이 함께 있었다. 그는 낮게 물었다. 당신 어머니에게서 돈을 받았죠. 그녀는 잠시 눈을 감았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건 돈이 아니라 약속이었습니다. 약속? 회장님은 생전에 늘 말씀하셨어요. 사람이 사람을 숨겨야 살아남는 때가 있다. 그 약속을 지켰을 뿐이에요. 그녀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그 안에는 피할 수 없는 고통이 섞여 있었다. 회장님은 당신을 얼마나 신뢰했습니까? 전부요. 그녀의 대답은 망설임이 없었다. 그 짧은 두 글자가 재현의 내면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았다. 그는 그녀의 허락을 받아 집안을 둘러봤다. 작은 책상 위엔 오래된 다이어리가 있었다. 표지는 달아 있었고 그 안에는 빽빽한 글씨로 일기가 적혀 있었다. 2005년 3월 처음 뵈었다. 차갑지만 따뜻했다. 그분은 나를 기억했다. 페이지를 넘길수록 글씨가 점점 진해졌다. 2010년 6월 나를 미정아라 부르셨다. 그날 처음 웃으셨다. 2015년 2월 함께 사진을 찍었다. 그 웃음은 세상 누구에게도 보여주지 않으셨다. 그리고 마지막 페이지, 2024년 8월 이제 남은 건 한 장의 종이와 나뿐. 이 비밀이 세상에 드러나면 그분의 삶도 나의 삶도 끝날 것이다. 그는 그 페이지 위에서 손을 떼지 못했다. 손끝이 식었다. 눈앞에 글씨가 흐려졌다. 그녀가 조용히 말했다. 그분은 저를 숨겼습니다. 그게 저를 지키는 방법이었으니까요. 무엇으로부터요? 그녀는 고개를 숙였다. 세상 전체로부터요. 그녀의 눈가가 젖어 있었다. 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무언가가 무너지는 소리가 들리는 듯했다. 그 소리는 오래된 저택의 벽 안쪽에서 혹은 그의 마음 깊은 곳에서 울리고 있었다. 그날 밤 재현은 본가로 돌아왔다. 방문을 열자마자 어머니의 향기가 다시 퍼졌다. 그 향기는 점점 진해져서 숨을 쉬는 것조차 어려워졌다. 그는 책상 위의 유언장을 바라봤다. 그리고 드디어 봉투를 찢었다. 모든 재산의 일부를 지정인에게 남긴다. 그 이름은 문서상 명시하지 않는다. 김도성이 알고 있다. 단 한 장의 짧은 문서. 이름은 없었다. 그러나 그는 이미 알고 있었다. 그 지정인이 누구인지. 그는 봉투를 내려놓았다. 그리고 무겁게 의자에 기대어 숨을 내쉬었다. 그때 복도 쪽에서 발소리가 들렸다. 천천히 다가오는 발소리. 그는 고개를 들었다. 문틈 사이로 희미한 그림자가 드리워졌다. 여성의 실루엣.
그녀는 한 발자국 앞으로 다가왔다. 그 순간 향불이 꺼졌다. 방 안은 완전히 어두워졌다. 박미정? 그가 부르자 대답이 없었다. 잠시 뒤 바람이 스쳤다. 문이 닫히며 다시 정적이 내려앉았다. 불을 켜보니 아무도 없었다. 그러나 책상 위엔 낯선 메모가 놓여 있었다. 그 약속, 이제 끝낼 때가 됐어요. 그 문장을 본 순간 그의 몸에 소름이 돋았다. 글씨는 어머니의 필체였다. 그러나 잉크는 아직 마르지 않은 듯 번져 있었다. 그날 이후 박미정은 자취를 감췄다. 연락도 주소도 모든 흔적이 사라졌다. 그녀의 이름은 회사 데이터에서도 삭제되어 있었다. 마치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던 사람처럼. 윤재현은 밤마다 향 냄새에 잠을 깼다. 그 냄새는 점점 강해졌다. 그는 알 수 없었다. 이게 어머니의 기억 때문인지 그녀의 흔적 때문인지. 어느 날 그는 서재의 서랍 깊숙이 보이지 않던 봉투 하나를 발견했다. 비밀 계좌 접근용 인증서. 그 안에는 단 한 줄의 메모가 있었다. 혈육만이 접근 가능. 그는 멍하니 그 문장을 바라봤다. 그 순간 모든 퍼즐이 천천히 맞춰지기 시작했다. 혈육만 접근 가능한 계좌, 박미정의 이름으로 송금된 거액, 병원 기록의 수혈 동의서, 어머니의 마지막 메모. 그리고 그가 기억한 어머니의 마지막 표정. 의식이 희미해지던 순간 그녀는 분명히 이렇게 말했다. 그 아이는 내 손으로 지켰다. 그는 손으로 얼굴을 감쌌다. 숨이 막혔다. 그의 머릿속에서 무수한 그림자가 일었다. 어머니가 숨긴 아이, 그녀가 남긴 향, 그리고 그 향기를 따라 어둠 속으로 사라진 박미정. 창문 밖엔 비가 내리고 있었다. 그 빗소리가 방 안을 가득 채웠다. 그는 천천히 눈을 감았다. 비냄새와 향 냄새가 뒤섞이며 묘하게 따뜻한 공기가 그의 볼을 스쳤다. 그 순간 그는 어머니의 음성을 들은 듯했다. 재현아, 이건 사랑이 아니라 죄야. 그 말은 아주 오래된 기억처럼 조용히 그의 가슴에 내려앉았다. 그리고 그와 함께 모든 것이 무너지고 있었다. 밤새 쏟아지던 빗소리가 멎으며 창문 너머로 맑은 햇살이 스며들고 있었다. 윤재현은 창틀을 열며 젖은 공기의 냄새를 깊게 들이마셨다. 비냄새 속엔 어딘가 낯선 그리움이 묻어 있었다. 탁자 위엔 전날 밤 헤집어 놓은 서류가 아직도 제자리를 찾지 못한 채 흩어져 있었다. 혈육만 접근 가능. 그 문장이 그의 시선을 붙잡고 있었다. 그는 손끝으로 종이를 쓸어내리며 어디선가 들려오는 어머니의 숨결 같은 기억에 잠겼다. 창가에 걸린 커튼이 바람에 흔들리며 빛과 그림자가 번갈아 얼굴 위로 흘러내렸다. 그는 천천히 옷깃을 여미며 속으로 중얼거렸다. 이제 확인해야겠지. 차가 병원 근처 도로에 멈춰 섰을 때 그의 손끝엔 미세한 떨림이 남아 있었다. 어머니가 마지막으로 머물렀던 병동 복도엔 여전히 소독약 냄새가 희미하게 감돌고 있었다. 그는 천천히 문 앞에 섰다. 1207호, 그 숫자 하나가 세상의 모든 무게처럼 느껴졌다. 문을 열자 햇살이 침대 위로 부드럽게 쏟아지고 있었다. 누군가 방금까지 누워있던 듯한 미묘한 온기가 공기 속에 머물러 있었다. 그는 서랍을 열었다. 그 안에 봉투 하나가 놓여 있었다. 윤재현에게. 어머니의 필체가 선명하게 살아 있었다. 봉투를 열자 종이 한 장이 손끝에 닿았다. 그는 숨을 고르며 그 종이에 담긴 목소리를 들었다. 재현아, 세상은 이름으로 사람을 기억하지만 나는 너를 내 아들로 기억하고 싶었다. 내가 지켜온 건 돈이 아니라 피였단다. 미정이는 내 죄이자 구원이었지.
세상은 그 아이를 용서하지 않겠지만 나는 끝까지 그 아이를 지키고 싶었다. 재현아, 그 아이를 미워하지 말거라. 내게 남은 마지막 가족이니까. 그의 시야가 서서히 흐려졌다. 종이 위에 잉크가 번지듯 모든 기억이 뒤섞이고 있었다. 그녀의 목소리, 그녀의 시선, 그녀의 향기까지 모든 게 어머니를 닮아 있었다. 이제야 이유를 알 것 같았다. 저녁 햇살이 벽에 걸린 초상화를 비추고 있었다. 윤재현은 벽을 바라보며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 옆 빈 벽 한쪽이 이상하게 허전하게 느껴졌다. 그는 창고에서 낡은 액자를 꺼냈다. 사진 속 어머니는 젊고 환한 얼굴로 어린 소녀를 품에 안고 있었다. 그 소녀의 눈빛엔 묘하게 익숙한 온기가 비쳐 있었다. 그는 그 사진을 초상화 옆에 걸었다. 두 시선이 마주 닿은 듯 빛의 결이 고요하게 흔들리고 있었다. 그때 문이 조용히 열렸다. 발소리 하나가 방 안으로 스며들었다. 박미정이었다. 그녀는 어둡고 차분한 외투를 벗으며 조용히 입을 열었다. 오랜만이네요. 그의 시선이 잠시 흔들렸다. 왜 왔습니까? 정리할 게 남았어요. 그녀는 작은 봉투를 내밀었다. 회장님이 제게 남긴 계좌 서류예요. 하지만 이건 제 것이 아닙니다. 그분의 뜻은 당신을 향해 있었으니까요. 그의 손이 봉투 위에서 멈췄다. 그건 어머니가 당신에게 준 거예요. 아니에요. 그녀의 목소리가 낮고 단호했다. 그건 사과였어요. 저를 위한 게 아니라 당신을 위한 마음의 정리였어요. 그녀는 잠시 창밖으로 시선을 돌렸다. 가을빛이 저물며 한강 위로 잔잔한 파문이 일렁이고 있었다. 그 빛에 반사된 얼굴은 이상할 만큼 고요해 보였다. 전 평생 그림자로 살았어요. 이름도 자격도 없이. 그게 제 몫이라 생각했죠. 그녀는 깊게 숨을 내쉬었다. 이제야 알아요. 숨긴다고 사라지는 게 아니란 걸. 그녀가 걸음을 돌리려는 순간 그의 목소리가 그녀의 등을 멈춰 세웠다. 어머니는 당신을 죄라 하지 않으셨어요. 그녀가 천천히 돌아보았다. 그의 시선이 진심처럼 흔들리고 있었다. 그분은 마지막까지 말씀하셨죠. 미정이만 남았다고. 그 말엔 미움이 없었어요. 그건 그리움의 다른 이름이었을 겁니다. 그녀의 눈가가 젖었다. 빛에 반사된 눈물이 짧은 순간 반짝였다 사라졌다. 그 말 기억하겠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인사를 남기고 문 너머로 사라졌다. 며칠 후 김도성의 부고 소식이 들려왔다. 그의 책상 위엔 작은 봉투 하나가 남아 있었다. 윤재현 대표에게. 그는 봉투를 열며 손끝으로 종이의 질감을 느꼈다. 거기엔 몇 줄의 글이 적혀 있었다. 대표님, 회장님은 두 세계 사이에 서 계셨습니다. 하나는 세상을 위한 이름, 하나는 마음을 위한 사람. 두 세계를 함께 가질 수 없어. 결국 하나를 숨기셨지요. 이제 그 균형은 대표님의 몫입니다. 그는 그 글을 천천히 접었다. 창문을 열자 바람이 종이 위를 지나며 미세한 먼지를 흩뜨려 놓았다. 그 바람 속엔 낯익은 향기가 섞여 있었다. 라벤더 향, 그리고 어머니의 숨결 같은 공기. 그는 그 바람을 잠시 맞으며 속삭였다. 이제 이해합니다. 며칠 후 법정에서 유언장 효력이 공식적으로 선포되었다. 회장 윤혜숙의 재산 일부는 공익기금으로, 나머지는 익명 수탁자 명의로 이전되었다는 발표였다. 법정 안에선 웅성거림이 이어졌지만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 이름이 누구를 뜻하는지 이미 가슴속에서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회의가 끝나자 그는 조용히 법무팀에 말했다. 그 계좌는 건드리지 마세요. 그분의 뜻이니까요.
그의 목소리는 낮고 고요했지만 그 말 속엔 묘한 확신이 묻어 있었다. 그날 이후 그 계좌는 어떤 이름으로도 불리지 않았다. 그저 보호자 명의로만 남아 있었다. 그날 밤 집안의 불이 하나둘 꺼져가며 공기가 점점 고요해지고 있었다. 윤재현은 어머니의 방으로 들어가 향로를 꺼냈다. 불을 붙이자 연기가 천천히 피어올랐다. 라벤더 향과 종이 타는 냄새, 그리고 오래된 기억의 잔향이 공기 속에 흩어졌다. 그는 창문을 열어 바람을 들였다. 바람은 연기와 뒤섞이며 방 안에 흐릿한 그림자를 만들었다. 그 순간 어디선가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오는 듯했다. 이건 사랑이 아니라 죄였어요. 그는 미소를 지었다. 그 죄, 이제 제가 짊어지겠습니다. 향은 점점 희미해졌고 그 향의 끝자락에서 어머니의 모습과 박미정의 얼굴이 조용히 겹쳐지고 있었다. 두 생의 무게가 한 줄기의 빛처럼 이어지는 느낌이었다. 바람이 한 번 더 불었다. 향불이 잠시 흔들렸다가 다시 고요해졌다. 그는 아주 천천히 눈을 감았다. 공기 속에 남은 향이 마음 깊은 곳으로 스며들고 있었다. 몇 달 후 윤재현은 회장실을 정리하며 마지막 서류를 덮었다. 벽에 걸린 어머니의 초상화를 내려 그 자리에 작은 사진 하나를 걸었다. 젊은 어머니와 소녀의 미소가 담긴 사진이었다. 그 미소는 오래된 시간 속에서도 여전히 따뜻하게 남아 있었다. 그는 창가에 서서 저녁 햇살이 천천히 건물 사이로 흘러내리는 모습을 바라보았다. 빛이 벽을 타고 들어와 사무실 공기 속 먼지를 부드럽게 비추고 있었다. 그 순간 그는 아주 익숙한 목소리를 들었다. 재현아, 사람은 결국 피를 따라 산단다. 그는 조용히 웃었다. 그 피가 이제는 누군가를 아프게 하지 않길. 책상 위 향로에 불을 붙였다. 라벤더 향이 피어오르며 공기 속으로 부드럽게 번져나갔다. 그 향 속에서 어머니의 온기와 그녀의 숨결이 조용히 하나로 이어지고 있었다. 커튼이 바람에 스치며 흔들리고 빛이 벽을 타고 흘러내리며 그의 얼굴을 은은히 비쳤다. 그는 속삭이듯 말했다. 이제 향은 제가 이어가겠습니다. 그 말이 공기 속에 스며들며 방 안의 모든 것이 고요해졌다. 향불은 천천히 잦아들었지만 그 향기는 여전히 공간 어딘가에 머물러 있었다. 마치 시간이 잠시 멈춘 듯 그 여운이 오래도록 흘러가고 있었다.